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을 말하죠. 네. 따라서 도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구성원들이 모두 도덕 규범에 입각하여 행동을 하면 그 사회는 아무래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반대로 너도 나도 도덕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덕 외에도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규범이 있는데요. 바로 법입니다. 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죠. 따라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적 물리력이 수반됩니다. 제재가 가해집니다. 네. 반면에 도덕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적 물리력 수반되지 않죠. 그냥 당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여론의 질타가 뒤따를 수는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이 필요한데 네. 이 법과 도덕의 차이는 강제력이 있냐 없냐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법과 도덕 중에서 법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가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를 어긴 게 되어서 즉각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들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해진 속도 이내로 서행 운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저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이와 달리 도덕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적 제재가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자식이 늙고 병든 부모를 나몰라 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범칙금 내는 일은 없잖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따름이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보다는 법을 더 잘 지킨다면 네. 대부분의 행위를 도덕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정해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왜 모든 도덕 규범을 법제화하지는 않는 걸까요? 도덕 규범을 법제화하지 않는 걸까? 네. 이게 대처가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한 것도 많고 좀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덕적인 현상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특정한 도덕 규범이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규범은 특정한 시기나 장소에서 형성된 사회적 여론이나 관습에 따라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죠. 네. 흔히 하는 말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행위라도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은 자기보다 24살이나 많고 자녀도 3명이나 있는 학교 선생님하고 연애 끝에 결혼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의 관계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람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프랑스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국민들은 그 모습 보고 별다른 불편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대통령으로 선출하기까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도덕 규범이 뭐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네. 이 때문에 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동양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춘추시대 사상가인 노자입니다. 네. 노자의 사상을 정리해둔 책 이름이 바로 도덕경이죠. 말 그대로 도덕에 관한 경전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도덕경 첫 문장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노자도 도가
말이나 글로 특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셈입니다. 이 논리를 대입하면 도덕 또한 법률이라는 문자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 평론가이자 철학자인 발트 베냐민이 일방통행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죽이는 것은 윤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를 죽이는 것에 합법화는 결코 윤리적일 수 없다. 베냐민이 무슨 주장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윤리 규범이 필요하지만 네.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뭐 같은데. 비슷합니다. 네. 베냐민도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 규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모두가 윤리나 도덕 규범 저버리면 질서나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근데 윤리나 도덕은 인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규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덕 규범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결코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이 윤리나 도덕이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비윤리적이었던 행위가 오늘에는 지극히 평범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한다 이러면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던 적도 있죠. 근데 지금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윤리나 도덕 규범은 지극히 자율적인 수단으로 통제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하거나 타율적인 강제 규범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죠.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을 법제화하면 억압이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슬림 여성에게 외출 시 히잡을 쓰도록 요구하는 건 네. 그쪽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으로는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덕관념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히잡을 쓰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법률의 제정은 결코 도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제화하고 나면 그야말로 인권을 제한하는 억압 조항이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인 베르그송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란 책에서 도덕이나 종교, 사회 등을 두 가지로 나누고 하나는 폐쇄적인 것, 또 다른 하나는 개방적인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도덕도 닫힌 도덕과 열린 도덕으로 구분을 하죠. 네. 닫힌 도덕이란 기존의 도덕 윤리를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닫힌 도덕은 조화롭고 통일된 하나의 집단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을 교화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닫힌 도덕이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고 복종하게 만듦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닫힌 도덕 속에 살아가는 개인은 플라톤 비유에 나오는 동굴 속 수인과 비슷한 상태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닫힌 도덕은 구성원들이 단지 따라야 될 의무이자 또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네. 반면 열린 도덕은 고정된 규범이나 규칙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덕 규범을 창조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도덕을 창조해요. 예. 그러니까 플라톤 비유로 보면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바깥으로 탈출해서 새로운 바깥 세상에 눈뜬 상태에 해당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기존의 고정된 윤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덕관념을 창조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닫힌 도덕을 내면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 눈뜬 사람의 도덕 규범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못해요, 그거. 그죠?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에 의하면 열린 도덕은 이미 존재하는 윤리 법칙이나 규범을 부정함으로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닫힌 도덕관념으로 볼 때 열린 도덕은 비윤리 혹은 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외출할 때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무슬림 남성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위를 보면서 비윤리적이고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한마디로 도덕적 반역자에 해당합니다. 이분 닫힌 도덕.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처럼 열린 도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윤리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럼 열린 도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 베르그송에 의하면 열린 도덕은 철인이나 철학자나
예언자 혹은 성자들과 같이 인류의 진정한 도덕적 영웅들의 영혼 속에 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컨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윤리적 가르침은 기존의 유대율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덕을 창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네. 이렇듯 열린 도덕은 성인이나 영웅 같은 위대한 반역자에 의해 새로운 가치나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껏 인류의 윤리관은 네. 앞서 얘기한 예수, 또 루터 있죠. 루터. 마르크스나 링컨과 같은 사상적 반역자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 이것만 이렇게만 해서 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닫힌 도덕인 거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도덕 규범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새로운 것도 좀 제시하고 이런 것에 좀 그런- 호의적인 분위기가 예, 되는 뭐 거군요. 꼭 호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 받아들여서 비판하고 생각은 해봐야 예,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닫힌 도덕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전통적인 윤리 기준을 좀 재검토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태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도덕적 잣대로만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닫힌 도덕 규범 속에서 일체 비판이나 반론이 금지된 사회, 이건 기본적으로 닫힌 사회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열린 도덕은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열린 도덕과 열린 사회가 기반이 된 정치 체제, 이걸 민주주의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모든 정치 체제 중에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만이 닫힌 사회의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체제입니다. 즉 민주주의란 열린 도덕과 열린 사회의 기초를 둔 정치 체제를 말하죠.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구성원들이 닫힌 도덕에만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도덕관념에도 좀 개방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도덕 규범과 다른 새로운 도덕이 등장하더라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숙고해보고 비판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린 도덕이고, 그런 상태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닫힌 도덕과 열린 도덕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많이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